여야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협치의 첫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이 5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올라오면 내일 본회의 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원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 힘겨루기를 하던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 등 핵심 뇌관이 남아있는 가운데 남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어떻게 채워질 것인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협치의 성과라고 지켜세우며 거부권을 재행사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내일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할 상황입니다. 첫 소식 강민지 기자입니다.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며칠째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인데 이번에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여야는 우선 민주당 주장에 따라 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가 협의에 정하기로 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도 최장 1년 3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지적했던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은 삭제했습니다. 네,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 국민의힘은 이틀 전 영수회담이 합의의 물꼬가 됐다며 대통령실과도 충분한 수기와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여야 간의 협상을 다시 한번 시도했고요. 우리 원내 지도부의 뜻뿐만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수기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도 합의문 발표 직후 여야 협치와 정치 복원의 시작인 영수회담의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야가 오늘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를 원칙으로 본회의 직전까지 여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된 법안 외에 다른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 개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최근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조사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여야가 이견해 보이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숙제인 국민연금 개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동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시민대표단의 학습과 4차례 수기 토론 결과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료율 13%와 소득 대체율 50% 안이 보험료율 12%, 소득 대체율 40% 안보다 높게 나타난 겁니다. 공론화 조사 결과가 국회 연금특위에 공식 보고되면서 입법 과정만 남게 됐는데 여야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 조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이제 40년이라서 40살이 되면은 자기 소득의 43%를 내야 됩니다. 10대 이하 세대와 지금 출생 세대 입장은 어떻게 대변이 돼야 되느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일을 다 하고 은퇴했을 때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거냐.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게 명확해졌다는 게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정은 국회에 몫이 됐습니다. 공론화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이견을 좁힌 후에 최종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호영 특위위원장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다음 연금특위회의는 역사적인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현장이 되기를 강력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영수회담 후 각기 다른 움직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이 회동 전부터 민정수석실 기능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나왔었는데 회동 후에 이를 좀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더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이미 암묵적 동의를 구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 현장 여론을 정확하게 보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참모가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자 윤 대통령이 민심을 수렴하는 게 좀 미흡했다라면서 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 때를 언급하면서 나도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며 동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당장 이번 달 조직 개편 때 이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맡은 새로운 수석실을 직제에 넣을 그럴 가능성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름을 이 민정수석실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민정수석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이 여전히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김주현 검사장 등 모두 검사장 출신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거나 검찰 시절에 인연이 있었던 가까운 이들이라는 그런 점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여론을 정확하게 보고해줄 참모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검사 출신이 수석급으로 가게 될 경우에 야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밖에도 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이 5월 10일 전후로 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서한한 기자가 정책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또 날카롭게 예측을 하시는 그런 기자시잖아요. 소위 촉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전에 출연했을 때 이번 회동에서 총리 후보군도 좀 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틀리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총리 후보군은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리 진행 인선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 영수회담에서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논의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정치권에서 이 정론 같았는데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실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틀린 게 됐는데 사실 국회 인준이 필요한 총리 임명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결국 어긋난 셈이 됐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회담 직후의 브리핑에서 전혀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면서 인사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놓고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민주당이 국무총리 인선에 협조할 뜻이 없어 보이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언급을 안 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거꾸로 민주당에서는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설명했던 것처럼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이 이 해석처럼 네. 나옵니다. 다만 이 차기 총리 후보자 지명이 늦춰질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거론이 될 수밖에 없겠죠. 22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하는 일정을
배경을 고려해서 22대 국회에서 차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을 하고 임명 동의 절차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6월 넘어서 발표하는 그런 방법이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방안과 플랜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인물난까지 조금 겹쳐서 아직은 유력 총리 후보군이 하마평이 돌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빈손 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선 이를 명분 삼아서 내일 본회의 강행을 거듭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읽었던 A4 10페이지 속 내용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초반 분위기를 좀 가늠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 당초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또 일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다 이런 취지였었는데 이 비공개담에서 민주당이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죠. 네. 물론 오늘 이 여야가 합의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했던 독소 조항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요. 여전히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서 이 내일 본회의를 놓고선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옵니다. 네. 민주당 꾸준히 내일 본회의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주 5월 임시국회와 목요일 본회의를 열도록 규정한 이 국회법을 근거 삼아서 내일 개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오전에라도 합의해서 오후에도 열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서 어제도 의장 주재 하에 회동을 했지만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회동 이후에 취재진에 이 국회의장이 끝까지 협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데 어느 순간에는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직회부가 돼 있는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에 대한 강행 처리 예정도 좀 거론이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현재 제적 296명 중 과반인 155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데 문제는 합의하지 않은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치가 약간 열린 상황에서 또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추후에도 만날 의지를 밝혔지만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한다면 그렇죠. 이 협치 분위기가 다시 냉랭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자, 한편 또 내부 수습에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내일 정국회를 열고 황우여 비대위 출범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을 할 텐데 문제는 결국 그 전당대회 때 당원 투표 비율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국회 정문 오시면서 이 국민의힘에서 걸어놨던 현수막을 좀 보셨습니까? 현수막 아주 크게 걸려 있어서 눈에 아주 띄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구가 뭐냐면 민심의 회초리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국민의힘이 이 유권자들에게 내놓는 메시지 같을 것 같은데요. 이 새롭게 거듭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물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입니다. 일단 내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 설치와 또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이변이 없다면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점쳐지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게 될 이 황 전 대표에게 최대 과제는 전당대회 준비입니다. 특히나 총선 이후에 이 설왕설래가 한창인 정당대회 규칙 문제를 어떻게 매듭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 현재는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뽑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이대로 전당대회를 치르면 당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영남권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된 영남부 지도부 중심의 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는 2년 전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에 개정된 규칙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당원 투표가 70%였고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서 지도부를 선출했었습니다. 비윤계 의원들과 수도권 지역 낙선인들은 이 현재 규칙이 민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조사를 30에서 55%까지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꾸로 친윤계에서는 당을 대표할 인물을 뽑는데 당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의 규칙을 고수하자라는 그런 기류가 강합니다. 네. 때문에 이 황우여 전 대표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회초리를 어떻게 해석해서 전당대회 룰을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를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심을 청취하겠다라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 최근 가장 주목받는 원외 모임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하는데 이거 친 이재명계 모임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당내 의원 모임이 많이 좀 축소가 된 것 같은데요. 홀로 급성장하면서 가장 큰 세력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앞서 촉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것 같아서 한번 찝어보려고 정리를 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이 친 이재명계 원외 모임인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보통 줄여서 혁신회의라고 언론에서는 많이 혁신회의다. 부릅니다. 네. 네, 4.10 총선에서 당선자를 31명이나 내면서 22대 국회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으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혁신회의는 대표적인 친명계인 강의현 당대표 전북특보와 또 김우영 당선인 등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당내 주류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이나 박균택 법률위원장, 또 이 민영배 전략기획위원장이나 강득구 수석사무부총장 등 이 당직에 기용된 이들도 많습니다. 혁신회의가 앞으로 각종 당내 현안을 주도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 대목이고, 더불어 이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또 최고위원 선출, 또 법안 표결 등에 있어서 의원 간의 중지를 모을 일이 있을 때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당장 지난 29일에는 좀 눈에 띄는 일도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찬과 이재명 대표의 혁신회의 만찬이 겹쳤습니다. 네. 원래 이재명 대표가 이때 오찬을 하기로 했는데 영수회담이 겹치면서 만찬으로 급히 바꿨거든요. 근데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의 청와대 등 인사들 중에 일부만 이를 언론에 알리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찬을 갔고요. 일부는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하거나 문 전 대통령과의 만찬 대신에 혁신회의 만찬에 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친명당으로 역전된 이 민주당 내 계파 역학 구도를 잘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촉이 좋은 서한왕 기자가 꼽은 마지막 이슈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슈의 중심에 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립니다.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이후 석 달 넘게 공석이었던 공수처장 자리에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와 도덕 불감증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강력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10년간 선관위에서 사무총장의 자녀가 관사를 제공받고 직원들이 허위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1000건이 넘는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을 기만하는 선관위가 선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며 외부 감사와 검찰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절을 맞아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급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맞춰 노력하는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정부가 주택 공급 실적을 실제보다 적게 집계해 전세 가격 상승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배수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19만 채가량 누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대책을 수립해 발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단순한 통계 오류로 볼 수 없다며 철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월 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원내대표 구인난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 구인난을 겪었던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새 원내 사령탑 후보군을 두고도 구인난을 겪는 분위기입니다. 3일로 예정돼 있던 원내대표 경선을 9일로 미뤘기 때문인데요. 원내대표 선출관리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은
변경 사유에 대해서 후보의 정견 발표와 철학을 알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각에선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선거를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양수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구인난으로 보긴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 내에선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친윤계 소위 말해서 핵심이 나오는데 어떤 이분들이 스크럼을 짜고 들어오는데 나와봤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정부 여당 낮은 지지율을 또 극복하고 이제 이 국회 운영 주도권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정치적 지형이거든요. 이런 것도 큰 이유일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의회 폭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본인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고 어떨 때 어려운 상황에서는 악역을 또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들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 안팎에선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내정설까지 제기되면서 대세론이 흘러나왔지만 정작 이철규 의원 측은 불출마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비윤계인 김도읍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후보군에 오른 인물들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 내에선 친윤 원내대표 방향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수도권 당선자분들 중에서 다선 의원들 중에서 이 역할을 맡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정치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저는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스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노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이번에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철규 의원이 거기에 합당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총선 패배 책임론 등을 들면서 친윤계 원내대표는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침묵하는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겁한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며 지적을 했습니다. 당이 이례적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미루고 다양한 후보들의 결심을 장려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오늘은 제134주년을 맞은 노동절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나란히 노동절 메시를 내놨습니다.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인 여야.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다만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동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노동적 경제사회 정책의 전환과 이를 위한 인적 쇄신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노동계 출신 당선인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교육과 금융, 의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 포진돼 있어 22대 국회에선 노동계 입김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성으로 분류되는 당선인들이 다수 원내 진입한 상황이라 정치권은 물론 재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22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서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은 당장 노란봉투법부터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 혁신당까지 힘을 보탠다면 노란봉투법 추진에 더 힘이 실리게 되겠죠. 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도 22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역대 최다로 당선됨에 따라 22대 국회에선 노동 법안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약속한 노동이 존중받은 사회가 꼭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개혁 패티성이 있었구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걸. 아울러 특검법뿐만 아니라 유전자가 주사기로 불리는 완찰정법 등 당위법을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에 합의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이제 봤던 조항 2개를 삭제하는데 민주당이 이제 합의하면서 동의를 하면서 이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그 최상병 특검법 합의가 이건 역시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는 민주당이 내일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면 본회의는 아예 열리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일 본회의 상황 오전에 합의하고 뭐 오후에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본회의 상황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태원 특별법 수정에 합의를 하면서 완전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한번 거부권이 발동된 것인데 소위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직권조사와 영장 청구를 민주당이 양보를 하고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을 받아들여서 합의를 해서 내일 만약에 회의가 열려서 이 안이 올라가면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올리느냐의 여부가 최상병 특검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계가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계기로 내일 최상병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거예요, 특검법을.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다면 아예 이태원 특별법도 통과 못 되는 것으로 알아라 이렇게 지금 본회의 자체를 열지 하고 있는 않겠다는 것이죠.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회의가 만약에 열리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최상병 특검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요. 네. 민주당은 어차피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리는 그 장에서 최상병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네. 완전한 동상이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동상이몽이다.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최상병 특검법은 내일 아예 이제 상정을 하지 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정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약간 스텝이 좀 꼬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해요? 뭔가 네. 오판을 좀 한 거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태원 특별법을 그러니까 합의 처리하려고 그러면 본회의가 열려야 되고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 최상병 특검 관련된 게 자동 부의되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과정은 최상병 특검의 자동 처리 과정과 실은 연동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합의하고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같이 하게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근데 그러면 결국 이 본회의가 열리는지 여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의를 하는 순간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오히려 그동안은 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약간 네. 시간 끌기 한다 할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실은 5월 30날 5월 29일로 21대 국회가 끝나는데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냐 마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이게 시간적으로 재의결 여부도 이렇게 시간이 되게 촉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될지 여부 자체도.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약에 최상병 특검이 통과돼 버리면 한 번 더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약간 정무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약간 순진한 생각을 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약간 스텝이 좀 꼬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권을 이제 재차 행사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렇죠. 이제 지금대로 그냥 합의 처리되는 거니까. 합의 처리가 이제 돼서 상정이 된다면 이제 그런 입장인데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그 변수가 이제 될 수 있을 텐데 영수회담에서 이제 대통령의 이제 변화 의지가 없다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판단을 했고 재표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좀 잡은 분위기 같습니다. 이제 여당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제
그 21대 국회에서 이제 의원직이 이제 끝나는 이제 그 일부 의원들 지금 55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같은 논리로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28일 본회의에서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붙여진다면 결과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1도 없다고 봐야 돼요. 민주당의 친명이든 비명이든 친문이든 비문이든 아무 관계없이 네. 어떤 민주당 그리고 실은 여러 가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최상병 특검, 한동훈 특검, 뭐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이태원 특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도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명분이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 같은 분은 이것을 찬성해야 된다고 미리 이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정도인데. 조경태, 안철수, 이상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그렇죠. 찬성표를 던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탈표는 제로라고 봐야 되고 민주당은 이건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그것 때문에 이거를 반대할까지는 이유는 아닌 거죠. 그거는 그렇게 보십니까? 공천은 공천이고 이거는 이건 거지. 네.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실은 이제 최상병 특검에는 대통령실 압수수색 문제가 현재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아마 특히 더 부담스러울 텐데 네.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실은 하면은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 이태원 특검이랑 같이 덩달아 통과가 되고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본회의가 다시 열리면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29일에 21대 국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전날 만약에 이제 28일 마지막 이제 하루 남겨놓고 본회의 재표결에 붙여진다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농후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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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최상병 특검법은 우선 여론의 관심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또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여권에서는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에 앞서서 지금 공수처에서 이미 포렌식을 끝내고 피의자들을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의미 있는 그런 그 증언이라든지 그런 그 사실이 확인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병 특검을 무조건 지금 거부하기가 여권에서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 보여지고요. 아마 21대 국회에서 이거를 재표결까지도 각오하면서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네. 야당에서요. 아마 국민의힘의 지금 낙선한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불만도 있고 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라는 막연한 그 희망 속에서 지금 이 일을 진척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정치 과정으로 보자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의라는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만약에 그것에 불만이 있어서 특검으로 갈 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합의가 좀 나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민주당 주장은 이게 7월이 넘어가면은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존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어쨌든 영수회담에서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만족스러운 또는 유의미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최상병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든 통과시키려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일 본회의 개의는 그 국회의장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지금 이제 그 여야의 합의 원칙으로 본인 직권 상정은 하지 않으려는 그 직권 상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국회의장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을 향해서 특히 박지원 당선인 같은 사람들은 공개 비판을 했죠. 공개 비판뿐만 아니라 거의 욕설에 가까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품격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합의의 원칙을 아마 지키려 할 것인데 바로 이제 그곳에 그 약한 고리로 민주당이 지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특별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내일 이제 본회의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또 이제 개의 여부 포함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내일 그 초미에 관심을 또 끌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오는 1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발언 이후에 지금 아마 거의 예정 분위기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열릴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민정수석, 민생수석, 법률수석 이게 이제 하나를 두고 이제 그 명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아직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조직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그동안 이제 주로 검사 출신이 맡아왔던 민정수석에 역시 이제 그 하마평에 오르는 이제 두 분도 검사 출신이긴 한데 이번에 좀 어떤 스타일의 인물이 좀 이 직을 맡았으면 하는 이제 두 분의 좀 의견을 들어보고요. 또 이제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각종 이런 행사의 관례대로라면 이제 그 영부인께서 여러 가지 행사의 이제 모습을 많이 이제 드러냈었는데 과연 이제 5월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다시 모습을 나타낼지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좀 어떤 모습을 두루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호김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뭐 민생수석이든 법률수석이든 결국은 이제 민정수석을 부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영수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온 사안이라고 하는데 아마 야당도 그렇고 이제 민생수석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다시 그 사정 기능을 부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민심을 청취하는 그러한 업무를 보는 수석에게 민생수석이라는 타이틀을 붙인다는 것도 조금 이제 그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정 기능은 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처럼 나오긴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심을 좀 자세히 듣기 위해서 민생수석 자리를 이제 부활하는 것인데 지금 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밀접한 관계로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 지금 아마 많은 그 조야의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그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그러니까 쓴소리까지 포함해서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측근 중에 한 사람들이라면은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그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좀 5월 그 각종 가정의 달 행사 때 5월에 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난번에 루마니아 정상이 방한을 해서 그 중요한 그런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데도 여사들 간의 그런 어떤 그 이벤트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고 그만큼 지금 대통령 배우자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또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또 그 영수회담에서 야당 대표가 또 그 문제까지도 그 가족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사실은 민정수석 이전에 그래서 뭐 늘 그 레코드판 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얘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월에 그런 여러 가족과 관련한 행사에 사실은 공식적인 행사에 대통령 배우자가 마땅히 나와서 그 행사를 주도하는 것이 맞으나 그 정치적인 그 효과라 그럴까요? 아니면 후과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또 정치권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울 중일 것 같다. 최 부원장님. 지금 원래 이제 민정수석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용어를 뭐 민생수석을 하든 법률수석을 하든 용어를 뭔가 변형된 용어를
이렇게 계속 구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약간 본인이 말씀하셨던 대선 공약 폐기 또는 번복 이런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좀 구분해서 본다면 하나는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걸 어떻게 볼 거냐.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민정수석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사정 기능이라든가 뭐 어떤 등등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검사 출신이 다시 하는 걸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를 했을 때 두 가지를 각각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보면 두 가지 모두를 그냥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정수석실이 원래 이제 경찰을 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또 정보 수집 기능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저런 동향 파악하는 걸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건 좀 특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용어는 좀 바꾼다 하더라도요. 뭐 법률수석실이든가 등등.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를 복구하는 것도 야당으로부터 강한 비난 또는 비판을 받게 될 거고 거기다가 측근에 가까운 검사 출신 한다 그러면 더더욱 비난을 받을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는 이제 뭐 정무수석이긴 하지만 비문 계열로 불리는 이철희 의원을 이제 정무수석으로 기용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이번에는 이제 뭔가 쓴소리도 할 수 있는 분을 기용했다라는 게 당시 이제 언론의 평가였는데 네. 물론 이제 그때는 정무수석이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 친윤 계열로 볼 수 없는 또는 이제 어떤 검사 출신이 아닌 분들로 채용을 하면서 그래서 언론이 보기에 저 정도면 그래도 좀 뭔가 쓴소리도 할 수 있겠구나, 직원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분을 전제로 하는 것까지를 검토해야지 네. 두 가지를 다 하면 오히려 좀 이러저런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언제까지 자명하실 건지 이게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우리 조국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 그랬는데 3년 동안 자명하실 건지 언젠간 등장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이게 매듭을 져야 되는 거지. 김건희 특검이 됐건 대국민 사과가 됐건 뭔가 매듭 지으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야 오늘은 이렇게 소나기 피하고 내일은 또 소나기 피하고 3년 동안 소나기 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3년은 너무 길기 때문이다.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바로 강행 모드로 들고 가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오늘 또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지난번에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애들로 표현한 가족 관계 뭐 정리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이제 회피한 상황이고 아무튼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 문제는 좀 어수선한 시끄러운 분위기로 갈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가 왜 호미로 막을 거 이제 뭐 이렇게 더 크게 이제 못 막겠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총선 이전이 있죠. 여기서 과거라는 건 총선 이전에도 쟁점이 됐던 거고 그런데 뭔가 그때 성의 있는 어떤 사과라든가 뭔가 조치를 취하면서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모양새를 보였으면 국민들이 화가 좀 누그러지고 그랬을 텐데 네. 점점점 그걸 다 이제 어떤 개의치 않는 강행하다가 점점점 이슈가 커지면서 지금은 거의 김건희 여사가 우리가 이제 역대 정부에서 여사로서의 활동이라기보다 거의 약간 투명인과 비슷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제 뭐 김건희 특검을 민주당은 당연히 낼 거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결단을 하고 돌파하려는 생각을 해야지 계속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경선을 원래 오는 금요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9일로 미뤘습니다. 여기에는 출마자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예상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력한 후보였던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번에 그 원내대표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고통이고 또 악역이다. 서로 이제 회피하는 당내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전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인난이 여전한 상황인데 9일의 원내대표 경선 결과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철규 의원이 오늘 이제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 TK의 뭐 추경호라든지 PK의 김도읍 의원 같은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철규 의원이 오늘 내려놓기에 앞서서 대통령실에서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오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거리를 두는 것과 그 시계열상으로 이어지면서 내려놓다 보면은 역시 찐윤이고 나름대로 교감이 있다라고 또 해석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친윤이라고 하는 한 젊은 의원이 이철규 후보가 원내대표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또 SNS에 올리고 네. 이러는 게 이렇게 시간대별로 보면은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 됐든 지금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다는 것은 네. 사실 1년 전에 당시 나경원 그 당시에 전 의원이었죠. 의원이 당대표 된다 그러자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면서 못하게 하는 그 분위기하고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결국 추경호 전 부총리가 원내대표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가 여전히 뭔가 이렇게 그 대통령의 주도권이 계속되면서 뭔가 고통과 뭐 악역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지금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부담스러운 법에 대해서 지금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전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소위 그 출마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뭐 원내대표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소라고 나서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지금 이제 급부상한 상황. 황 의원 이제 비대위원장과 이제 새 원내대표의 가장 현안은 차기 이제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서 이제 또 좀 어떻게 이제 이끌어갈 것인지인데 그런 이제 관리형 체제에서 지금 그 전대 출마를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고민 중이다 이런 이제 언론 인터뷰를 이제 오늘 또 했습니다. 현재 그 전대 룰은 당신 100%인데 이게 이제 변경될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출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108석을 얻었는데 선거 때 완전 이 87년 민주화의 집권 여당을 기준으로 보면 최대 참패거든요. 네. 그 가장 강력한 참패를 당한 건데 원래 전대 룰이 7대 3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심 70%, 여론조사 30%여가지고 네. 7대 3인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2021년에 되는 걸 보여줬었고 그 역동성이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까지 어느 정도 연결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다만 이제 우리 황우여 지금 전 의원이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고문을 맡으면서 비대위원장을 구인난 속에서 이제 오케이를 하셨는데 황우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도 했고 당대표도 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름 약간 이제 개혁적인 어떤 이제 그 약간 통합적이면서도 약간 개혁적인 행보를 했던 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완전히 그래서 완전 친윤이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분으로 볼 수 있는데 최소한 한 이제 그 뭐 지난번으로는 당연히 돌아갈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 한 뭐 5대5 또는 거꾸로 한 지금 이제 총선 참패까지를 염두에 두면 3대 7 오히려 당심 30%뭐 여론조사 70% 이런 식으로 뭐 한 5대5에서 3대 7 정도까지는 돌아가야지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지방선거 때 참패를 했었는데 그 임기를 한 2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다른 다양한 비주류 의원들이 지도부를 맡으면서 네. 당이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박근혜 비대위까지 당시 연결이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오히려 유승민 같은 의원 사람을 포함해서 전 의원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당의 역동성을 살려야지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유승민 전 의원의 출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서 지금 전대 출마를 아주 확정한 건 아니에요. 네. 전대 룰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관리형이든 혁신형이든 지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는 황우여 전 대표는 말입니다. 네. 그 당시 기억나는 게 그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을 거치면서
개헌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국정교과서 논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럴 때 황우여 대표가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저는 기억해요. 말씀하신 대로 개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서 그때는 아마 교육부 장관이셨을 텐데 속으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개헌 얘기가 나올 때도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그런 것에 대한 그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하고 이거를 자신의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건 또 별개의 문제더라는 것이죠. 네. 네. 그런 차원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비대위원장의 의중도 중요할 수 있다. 저는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관리형이든 혁신형이든 지금이 위기다. 위기에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를 의식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제 실행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다.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와 다른 점은 그때는 한창 정치 활동을 하셨고 네. 지금은 오히려 손을 놓고 계시다가 이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당을 위해서 진짜 몸을 던져도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실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이제 뚜껑이 이제 열릴 시점이 됐으니까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민주당이 어제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추진을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국 혁신당의 선긋기,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또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가장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상대 정당의 차기 대선 후보를 뭔가 흠집내는 거는 정치에서 좀 일반적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였는데 네. 그때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기도지사다 보니까 국정감사한테 불러가지고 이러저러 공격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은 이제 한동훈 특검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선긋기 및 거리두기를 해석할 여지가 있고 원래 좀 정치적인 디폴트 어떤 기본으로 보면은 약간 공격하는 게 실은 일반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점이 있을 수 있냐면 과연 한동훈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동시에 추진할 경우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볼 건지. 왜 그러냐면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나름 국민적 대의 명분과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한동훈 특검은 뭔가 약간 사적 복수 또는 뭔가 약간 시비 걸기 약간 이제 없는 것만 이렇게 쥐어짜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대신 이제 저거 한대든가 이런 등등이 있었지만 그 어떤 뭐랄까 수사 요청한 거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려하고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단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만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비춰줄 것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으로선 이태원 특별법 의제의 우선순위에서 이게 과연 우선하는 의제인 거냐. 네. 그게 작전상 효과적인 거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꼭 그 조국혁신당과 선긋기의 그런 뭐 모습이야 그런 분위기 외에 또 네. 그런 민주당의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태자면 네. 한동훈 특검법을 강력히 추진할 때 그건 조국 띄우기가 될 수가 있죠. 처음에 주도적으로 그걸 강조했던 사람이 조국 대표이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민주당은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건드리는 일에 약간의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김남국, 김의겸 또 최모 의원에 이르기까지.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점수가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다라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외상 스트레스인가요? 잘못 그 한동훈 네. 특검법에서 그 딸 입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건드렸다가 네. 오히려 되치기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건드리려면 치밀한 전략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법률가인 한동훈
최상근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공격을 예고하는 마당에 지금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